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연을 맡은 저는 사단법인 ESG 코리아의 이사 겸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윤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주제는 ESG와 기업 경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오늘은 ESG 경영의 좀 배경을 중심으로 크게는 왜 우리가 ESG 경영에 주목해야 하고 또 대비하고 실천에 옮겨야 하는가, 이 원인에 대해서 한 30여 분간 기업인들 여러분께 간략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SG 경영이 국내에서는 최근 한 2, 3년에 부쩍 언론과 또는 기업인들의 관심 또는 국가와 정부의 관심이 켜지면서 굉장한 핫 이슈로 저희는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배경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배경을 살피기 전에 일단은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ESG 업무에 관련이 있거나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라서 자세한 용어의 해설 같은 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E가 environment, S가 social, G가 governance라고 하는 그런 머리 글자를 딴 ESG다 정도만 설명을 드리고 그 내용은 슬라이드로 대신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SG 경영의 배경은 여러 분석이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WBCSD라고 세계 지속가능발전 기업협의회가 자본주의의 비전 2050이라고 하는 자본주의 재편이라고 하는 보고서를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현재 우리의 주류적인 시스템인 자본주의의 진화 또는 재편에 관한 내용들을 좀 분석한 보고서인데요. 이 보고서에 왜 우리가 자본주의 재편을 논의하고 있는가? 이 배경이 결국은 현재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ESG 경영의 주된 근거 또는 배경이 되고 있다고 해서 그 보고서에 나온 부분을 몇 가지 인용해서 간단히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슬라이드에 보시는 거는 그 보고서에 있는 1970년부터 2020년까지 그러니까 지난 한 50년 동안 우리의 자본주의가 사회나 환경에 대해 끼친 긍정적 결과나 대표적인 부정적 결과를 나타내는 수치를 간단히 정리한 겁니다. 이 안에 다 현재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기후변화의 위기, 생태의 위기, 공동체의 위기, 이런 불평등의 이런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먼저 지난 50년간 자본주의가 우리의 사회 환경에 대한 긍정적 효과는 이런 거죠. 지금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도 1, 2번에 있는 것처럼 빈곤 퇴치가 가장 큰 목표인데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지난 1950년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극심한 빈곤에 살았고 1980년에는 국빈층이 40%를 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 2015년 현재에는 극빈층 비율이 10% 이하로 급감했다. 어쨌든 빈곤의 종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자본주의가 긍정적 효과를 미쳤다 이런 거고요. 또 10년 전에만 해도 전체 지구 인구의 18억 명에 불과했던 중산층이 오늘날은 세계의 절반 36억 정도를 차지한다. 그리고 전 세계 아동의 사망률을 4% 미만으로 1960년대 18%보다는 훨씬 더 크게 감소했다는 거죠. 그리고 2000년에서 2016년 사이에는 세계 평균 수명이 5.5년 전체적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지난 50년간 우리의 체제인 자본주의 체제의 긍정적 효과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긍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에 그럼 지난 50년간 자본주의 체제라고 하는 시스템 때문에 온 부정적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 수치를 나타내는 게 지금 부정적 효과 빨간 표에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지난 2015년 동안 지구의 위험 한계선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예를 들면 뭐 탄소 농도, 평균 기온 뭐 이런 거죠. 그런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그 중에 4개 이상이 위험 한계선을 지나치고 있다. 이런 거고. 또 70년대 이후에 생물 다양성의 문제인 거죠, 지금. 포유류, 조류, 어류, 파충류, 양서류의 개체수가 평균 60% 이상 감소했다 이런 거고. 또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금 우리가 기후변화했을 때 늘 나오는 것처럼 지난 50년간 415 ppm까지 상승했다는 거죠. 저희가 한계선을 340 ppm이라고 하는데 그걸 훨씬 상회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980년대 이후 주요 경제권 대부분에서 소득 불평등이 현저하게 증가했다. 이런 부정적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난 50년의 우리의 주류 체제인 자본주의 시스템의 긍정과 부정적 결과를 보면서 현재의 시스템, 자본주의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걸 자본주의 재편이라고 이 보고서는 표현하고 있는 거고, 제 생각으로는 자본주의의 진화 또는 자본주의의 새로운 적응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자본주의라고 하든 자본주의 재편이라고 하든 그 자본주의의 대표적인 시스템이 기업 아닙니까? 시장, 기업. 이거에 대한 새로운 방식의 접근이 요구된다. 이것이 ESG의 전반적인 대두된 배경의 첫 번째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본주의 재편 비전 2050을 통해서 세 가지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세 가지 기대 효과.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는 슬라이드에 있는 것처럼 첫 번째가 번영하는 사회에 기여할 재화 서비스 및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더 나은 결정을 하는 기업이 증가하기를 기대한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관행의 가치를 평가해서 사회나 환경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기업들을 더 보장하는 자본시장, 시장 체계를 구축하는 것. 그래서 아까 앞편에서 본 것처럼 사회 환경의 부정적 효과가 아니라 사회 환경, 사회 문제 해결이나 환경 문제 해결을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다든가 거기에 더 큰 기여를 한다든가 이런 기업들, 이게 결국은 ESG의 높은 등급을 받는 기업이잖아요. 이런 기업들이 시장 내에서 더 많이 보상받는 체계를 구축하는 기대 효과를 바라고 있다 이런 거고요. 세 번째는 1.5도씨 지구 평균 이하의 세계로의 전환,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기후변화 체제에 대응, 탄소 중립, 넷제로 이런 게 여기 되어 있는 거죠. 그런 세계로의 전환과 SDG,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달성하는 기업 및 자산에 더 많은 자본을 동원하는 효과. 그러니까 더 많은 그러한 기업의 투자자들이 몰릴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바로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재편의 기대 효과라고 보고서에서 하고 있지만 바로 이거는 ESG를 통한 기업 경영의 기대 효과라고 말해도 거의 틀리지 않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런 ESG 기업 경영, 그런 자본주의의 재편 이런 거와 관련해서 5가지의 특성, 이 또한 ESG 경영의 5가지 특성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많이 나오는 용어입니다. ESG 경영 여러분들이 자료들을 보시면 많이 나오죠. 이해관계자 또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이런 것처럼 주주가치 극대화가 아닌 이해관계자의 중심 또는 사회환경 영향의 외부화가 아닌 영향의 내부화. 그러니까 기업의 내부적으로 사회적, 환경적 책임을 다하는 시스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기후변화나 이런 문제들이 단기적 어떤 효과나 이런 걸 기대할 수 없듯이 기업의 ESG 경영도 마찬가지고 자본주의 재편하는 것들은 단기적 전략이 아닌 롱텀의 장기적 전략이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뭐 용어 그대로
생태계에 부정적 효과를 겪어서 아까 개체 수가 감소하는 효과가 아닌 생태계 퇴행이 아닌 생태계 재생, 이런 것들이 재편될 자본주의의 특성, 이게 또 ESG의 특성도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는 무책임이 아닌 책임 중심, 어떠한 책임? 환경적 책임, 사회적 책임. 자본주의가 이런 거를 중심으로 재편돼야 된다. ESG가 요구하는 바도 마찬가지인 거죠. 기업의 환경적, 사회적, 비재무적 분야에서의 책임성을 높이는 것, 이런 것들이 특성이자 ESG의 효과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ESG 경영과 배경 이 보고서에 그러면 우선적으로 산업계가 해야 될 우선과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현재 우리가 얘기하는 ES 경영의 배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우선과제는 뭐냐면 현재 기업이 유지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 사업 모델, 의사결정 프로세스, 거버넌스 모델, 인센티브 또는 세제에 대한 접근법, 임원의 보수를 포함한 근로자의 보수, 보고 및 회계를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는 자본주의 비전에 맞게 채택하고 조정하여 실천에 옮길 것. 이 보고서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용어가 바로 이 표현에 있는 진정한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 앞으로 산업계든 자본주의가. 진정한 가치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 번 반복해서 보고서에서 나옵니다. 진정한 가치라고 하는 거는 간단히 얘기하면 그동안은 기업의 목표가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거였다면 그것이 기업의 가치라고 한다면 진정한 기업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주주 이익을 넘은 이해관계자, 아까 다 말씀드린 거죠. 지역사회 또는 다양한 또 근로자 이런 것들의 이익, 공익을 위해 가치 추구하는 그런 걸 진정한 가치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재편할 수 있도록 말씀드린 현재의 비즈니스 모델, 의사결정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다시 조정해서 실천에 옮길 것, 그러기 위해서 ESG가 필요한 거죠. 이것을 산업 자본주의 재편의 첫 번째 과제로 제시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해관계자의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공급업체, 고객, 정책 이반자, 시민사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관계를 활용해서 자본주의 전반을 형성하는 규범과 규칙에 영향을 미칠 것. 이것이 자본주의 재편에서 산업계의 우선과제라고 한다면 여기에 공급업체, 고객, 정책 이반자, 시민사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관계를 활용하여 기업의 전반을 형성하는 자본주의를 기업이라고 하는 용어로 대체하면 바로 여러분들이 속한 개별 기업의 ESG 경영이 되는 거죠. 그것을 규범과 규칙에 영향을 미칠 것. 이게 산업계가 지구적으로 지금 지속가능 발전 기업들이 비전 2050이라고 하는 자본주의 재편의 얼라짠 전략적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런 것들, 이 보고서에 나온 이러한 내용들이 결국은 현재 우리가 점점 제도화되고 규범화되고 있는 또는 기업을 넘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ESG 경영의 배경이 되고 있다. 물론 이 안에는 여러 가지 ESG가 어느 날 갑자기 2, 3년 만에 유행어처럼 올라온 게 아니라 그 이전에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 여러분이 잘 아시고 있는 뭐 CS, 기업의 사회적 책임, 뭐 CSV, 사회적 가치 창출, 뭐 기업의 책임 투자 원칙, PRI 이런 유엔과 각종 국제기구에서의 다양한 협약들이 이런 개별 분야에 의해서 현재까지 진화해 오면서 ESG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지막으로 맨 위의 목표로는 SDGs,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두고 그 안에 세부적인 수단, 도구로서 ESG로 통합되고 있다. 등장이 배경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ESG가 이러한 등장과 함께 ESG가 다루는 주요한 여러 가지 이슈를 잠깐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다 되고 있는 것처럼 ESG가 다루는 이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후변화 이슈하고의 통합입니다. 이거는 이미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1992년 유엔 기후변화 협약부터 해서 2020년까지 우리나라가 탄소 중립 선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국내외의 기후변화와 관련한 협약과 이러한 운동, 캠페인의 시작들이 역사적으로 지난 한 20, 30년 동안 쭉 이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ESG 이슈는 지금 당장의 어떤 단기적 이슈가 아니라 이러한 이슈, 특히 기후변화라고 하는 인류적 문제, 장기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ESG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온 거죠. 그래서 그동안 기후변화에 대응 위해서 다양한 규제가 만들어지겠고 협약이 만들어졌고 여러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고 이랬습니다만 궁극적으로 2005년에 ESG가 등장하게 된 계기는 결국은 기후변화라고 하는 전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고 시민사회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비즈니스 모델, 사업 모델이 나오든가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자본의 흐름이 들어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던가 두 가지 이상이 이러한 두 가지 흐름이 형성되어야 기업이 바로 전 인류적인 공동의 문제를 기후변화를 해결하는데 동참할 수 있겠다. 그런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거냐라고 하는 데에서 기후변화 이슈가 맨 먼저 다뤄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표에 ESG 등장 2005년이라고 한 것이 그때의 유엔에서 이러한 투자자들을 모시고 기후위기에 따른 투자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기후변화 이슈를 해결하는 기업들에게 투자를 할 것을 권고하는 논의가 유엔 무대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ESG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ESG 이슈 중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입니다. 여기 표에 있는 것처럼 종전의 기업은 주주자본주의, 주주 중심이었지만 기업의 목표가 새롭게 정의되면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이해관계자라 하면 주주, 소비자, 임직원, 정부, 협력사 이런 분들 기업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얘기하는 거죠. 종전에는 주주의 이익이 최고의 기업의 가치 또는 목표였다면 앞으로는 주주를 포함한 그 기업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창출해 나가는 것이 기업의 좀 더 확대된 목표다 이런 거죠. 이런 건 바로 미국의 BRT라고 하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BRT는 미국에서 시가총액의 30%를 차지하는 기업들의 연합체인데 여기서 기업의 목표를 2019년에 새롭게 선언을 합니다. 주주 최우선에서 이해관계자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것으로 재정의하는 선언을 이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주 중심주의가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하겠다라고 천명하는 거죠. 그래서 ESG 이슈의 핵심은 아까 전장에서 살펴본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두 번째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한 ESG 이슈와 ESG의 등장 배경을 하나의 시간 타임 스케줄로 타임라인으로 쭉 정리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요 표가 되겠습니다. 91년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CSR이라는 게 처음 나왔고 22년 유엔 기후변화 협약이 있었고 94년에 존 앵킬턴이라고 하는 미국의 경영학자가 트리플 버튼 라인이라는 걸 합니다. 이게 지금 요즘 ESG의 핵심적인
가치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트리플 버튼 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재무제표상의 맨 하단에 현재의 재무제표는 재무적 성과, 그렇죠? 손익에 대한 결과만 나와 있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세 가지 사람에 관한 것, 플래닛 지구에 관한 것이 포함되어야 돼요. 그래서 경제적 지표, 사회적 지표, 환경적 지표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통합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해서 이것이 쭉 현재의 ESG까지 발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쭉 보시면 UN 책임 투자 원칙이 2006년에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비즈니스 라우든테이블의 기업의 목표가 새롭게 그 자세한 내용이 위에 간략히 지금 정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한 근본적인 약속을 공유한다. 우리는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하고 직원들에게 투자하고 공급자들과 공정하게 거래하고 우리가 속한 지역사회를 지원하는데 노력을 한다라고 하는 기업의 목표에 대한 새로운 선언이 2019년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나온 거죠. 이런 배경들이 쭉 현재의 ESG까지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인 표를 한번 총괄 정리하는 측면에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ESG, 그죠? 아까 환경, 사회, 거버넌스의 첫 글자를 따서 생겨난 용어가 ESG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런 ESG의 E의 영역, 환경 영역, 사회 영역, 거버넌스 영역 세 가지 영역 중에 중점 과제에 대한 설문조사, 이거 국내 조사를 한 겁니다. 정경련이 작년에 국내의 기업 ESG 담당자들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통한 결과입니다. 뭐 다 예측하고 있는 것처럼 한 60% 정도가 ESG 세계의 영역 중에 이 환경 영역이 제일 중요하다가 한 60%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26%가 사회 영역, 13% 정도가 거버넌스 영역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평가 지표로 보면 여기 환경 영역이 아까 제일 크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도 여기 보시면 기후변화, 우리가 지금 여전히 ESG가 아닌 사회 전반에서도 가장 강조되고 있는 기후변화 탄소 배출이 지표 중에 제일 중요하다. 이런 게 두 번째가 굉장히 큰 ESG 얘기를 크게 분류할 때는 사회적 거버넌스가 세 번째에 속하지만 개별 평가 지표로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지배구조, 이사회, 회계의 투명성, 소유권 이런 문제가 중요하다고 국내의 담당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가 인적 자원관리, 노동 이런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현재의 국내의 ESG의 전반적인 흐름이나 또 ESG 보고나 이런 걸 분석해 보면 여전히 한국의 ESG 상황에서는 지배구조나 인적, 특히 노동 분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취약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영역별 중점 과제는 이런 분포를 보이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ESG 경영의 영역에 있어서 ESG 세 영역에 있어서 제 주관적인 판단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제 주관적인 판단했을 때 가장 중요한 중점 과제는 뭐냐? 저는 그래서 ESG 환경 분야인 환경 책임과 관련한 이의 영역에 있어서는 물론 탄소 중립, 탄소 제로와 뭐 여러 가지 플라스틱 제로 뭐 이런 게 있지만 이런 게 다 포괄하는 게 결국은 순환 경제로의 전환, 이게 저는 이의 핵심 과제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그동안 우리가 순환 경제와 대립되는 개념이 선형 경제입니다. 원자재가 있고 나중에 제조, 유통, 소비, 폐기가 그냥 이질선으로 가는 모양이라면 현재의 순환 경제라고 하는 거는 원자재하고 수거, 재활용까지 포함돼서 최소한의 잔여 폐기물만 배출되는 이거리 하나의 사이클로 계속 순환되는 시스템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순환 경제의 핵심은 ESG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자재를 조달하는 단계부터
제품이나 서비스를 디자인하는 단계부터 제조 공정뿐만이 아니라 또는 유통하는 단계, 이후에 사용 후에 수거하는 단계, 재활용 단계까지 이 모든 전 과정에 그것이 상품이 됐든 서비스가 됐든 전 과정에 대한 환경적 영향을 평가하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순환경제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기업의 제품을 만드는 과정도 마찬가지인 거죠. 원자재를 어떻게 좀 더 친환경적인 소재를 구하느냐, 디자인을 어떻게 하면 폐기물을 덜 발생하는 방식으로, 플라스틱을 쓰지 않는 방식으로 제품의 포장이나 이런 걸 디자인해야, 이런 전 과정을 이런 순환경제 사이클에 의해서 도도록 비즈니스 모델이나 사업의 생산, 유통, 소비 과정을 재디자인하는 것, 이것이 저는 순환경제가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ES 경영에 있어서의 환경 영역의 평가를 높게 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미 저희는 법체계 국내법에도 자원순환기본법이 있고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 탄소중립 노쇠소장 기본법, 이러한 법들이 다 있습니다. 조금씩 한계들은 있지만 이러한 법들, 그래서 ESG 경영의 E는 우리가 다른 용어로 녹색 경영 또는 지속가능 경영, 이런 표현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기업에서 ESG를 고민하실 때 전혀 새로운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아닙니다. 기존의 법체계상에서도 있고 또는 기존에 있었던 개념이나 원리를 어떻게 우리 내부의 시스템으로 내재화하느냐, 이게 중점적인 과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ESG 경영 영역 중에 S, 사회 책임 또는 사회 가치와 관련된 분야입니다. 저는 여기서 현재 한국 사회에서 여러 평가 지표들이 S 영역이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점 과제는 인권, 특히 노동인권과 소비자의 권리가 어떻게 확장하고 보장할 거냐, 이것이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미 국제적인 세계 인권선언, 유엔 헌장, 국제협약, 국제 IS 26000원 기업에 계시면 많이 아실 겁니다. 이런데 다 인권에 관한 지표나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기업에서 어느 정도 실제화, 내재화하느냐, 이런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고 그랬잖아요. ESG에서 S에 있어서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이미 소비자보호법에 소비자의 8대 권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안전할 권리,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선택할 권리, 의사를 반영시킬 권리, 보상을 받을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단체를 조직 활동할 권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누릴 권리. 이러한 소비자의 권리를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장하고 보장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출 거냐, 이런 게 저는 한국의 ESG 경영에 있어서, 기업 경영에서 아직은 좀 미흡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데에 좀 더 ESG 경영에 중점을 두고 실천 전략을 짜시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마지막 거버넌스와 관련해서는 저는 한마디로 다양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버넌스를 저는 다른 표현으로는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라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데, 그럼 대표적인 게 이사회가 되겠죠. 그 중에서도 이사회의 여성 비율, 여전히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강조하고 있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직 세계 평균이나 이런 데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의 여성 비율 또는 취약계층, 장애인 이런 비율, 그래서 그런 다양성을 보장하는 것. 예로 일본의 상장 기업들이 이런 지 영역의 과제를 회정해서 제시하는 지배구조에 대한 5개 기본 원칙을 참조하시면 이런 겁니다. 주주의 권리나 평등성, 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적절한 정보 공시 및 투명성 확보, 이사회 등의 책무, 주주와의 대화, 이런 것들. 그래서 지 영역에 있어서는 이런 다양성, 포용성,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이런 것들이 지 영역에서의 저는 핵심 과제라고 나름 주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핵심 과제와 더불어 그러면 ESG 기업 경영의 7가지 특징, 누릴 수 있는 특징이 뭐냐? 여기 앞으로 여러분들이 ES 경영 전략을 짜실 때 첫 번째 명확한 타겟. 그래서 여러 가지 수많은 이해관계자 중에 있는데 어디에 선택과 집중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정해야 되는 거고, 또는 성과 관리 체계, 여기 있는 것처럼 사회이사 추천, ES 경영위원회 뭐 이런 것들 평가하고 있는데, 이런 평가 지표에 ESG 평가를 반영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공시, ESG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정보 공개, 소통, 커뮤니케이션 이런 겁니다. 그리고 측정, 평가를 통한 성과 입증, 그러면 균형 잡힌 지표, 또는 밸류 체인이라고 그래서 기업의 전통적인 책임 영역뿐만이 아니라 원자재, 요새 공급망 실사 이런 표현들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제품 폐기까지의 수요자 또는 공급자 전체에 대한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이런 거고, 또는 차별화, 경쟁력 포인트 뭐 이런 것들이 ESG 경영의 7가지 특징이다 할 수 있겠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오늘 ESG의 구체적인 평가 방법이나 보고 체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았고, 전반적으로 ESG가 등장한 배경, 그리고 왜 ESG 경영에 어떤 이슈에 우리는 좀 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대기업이든 ESG 경영을 이해하고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이것이 가끔 제가 강의를 하면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10년 전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 또는 뭐 지속가능 경영 이런 거하고 내내 같은 개념 아닌가요? 용어만 바뀌고 또 그냥 흐지부지 유행처럼 되고 대기업 중심으로 가는 거 아닌가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한 역사적 흐름, 그러한 어떤 나름대로의 캠페인과 협약과 제안의 이런 흐름에 진화되고 통합된 형태로 ESG가 다시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그동안의 CSR이나 이런 것들이 일종의 권고사항 정도에 머물렀다고 하면, 지금의 ESG는 최근에 나온 EU의 공급망 실수를 법제화하는 거나 우리 국가에서도 ESG 공시를 의무화하는 거나 이런 것처럼 점점 규제화되고 있고 제도화되고 있다는.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하면 권고를 물론 강제사항이 되고 있다. 그리고 기업의 필수 요건인 투자 유치의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이것은 유행 차원의 우리가 이미지 홍보 차원의 대응이 아니라 근본적인 우리 기업의 내재화, 실질화,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다음 5가지를 왜 우리가 ESG냐라고 하는 것을 기업의 경영진 또는 구성원들이 이 질문을 자문해보고 이에 대한 답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는 ES 경영이 왜 필요한가? 두 번째는 ESG 경영 요소에 내포된 의미가 무엇이고 우리의 비즈니스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냥 유행이니까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마지못해 따라가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의 현재 비즈니스 모델의 어떤 경쟁력 또는 우리에게 내포된 의미는 무엇인지 이런 걸 따져보고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정리하시라는 거죠. 세 번째는 이러한 ESG 요소를 우리 비즈니스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내재화할 방안은 무엇인가? 네 번째, ESG 요소의 내재화를 통해 구축할 수 있는 우리 기업의 차별화된 경쟁력은 무엇인가? 또 ESG 경영이 국내 시장에서 전략적 포지셔닝, 우리 기업의 전략적 포지셔닝에 기여할 수 있는가? 이런 5가지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임원진과 그 기업의 구성원들이 해답을 찾고 구체적인 ESG 기업 경영의 전략 계획을 마련하시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 저는 현재 있어서 ESG에 가장 올바르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첫 번째 강의인 ESG와 기업 경영에 대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